저는 현재 3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이자 회사원입니다. 제가 12살 때 겪은 거짓없는 실화임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누가 봐도 기가 센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늘 가시던 절의 주지스님이 저희 가족을 분가시키라고 하셨고, 결국엔 할머니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저희 가족은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분가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할머니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첫 아이인 저를 작은 아빠와 고모까지 질투하실 정도로 제일 예뻐해 주셨기에 저는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돌아가시던 그날 밤, 건강하시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아프다고 전화가 오셨고, 엄마와 아빠는 할머니를 모시고 급히 응급실을 가셨지만 큰 이상은 없었는지 진통제와 소화제 처방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에 돌아오신 시간은 새벽 5시경이셨고, 그날 아침 8시쯤 아빠가 주무시던 할머니를 확인해보니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신없이 장례식을 준비하였고, 장례는 병원이 아닌 할머니 댁에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첫날 저녁, 갑자기 아빠가 허공을 보다 눈이 뒤집히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셨습니다. 너무 놀라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하려 하였지만 뒤늦게 정신을 차린 아빠는 치료를 거부하셔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친척들이 오셨는데 그중 당숙모가 신내림을 받으신 그 동네에선 꽤 유명한 무당이셨습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할머니한테 가지도 않고 아빠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어른들을 모아놓고 굿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죽을 사람이 할머니가 아니라 아빠인데 할머니가 그걸 맞고 대신 돌아가신 것 같다고 지금 묘자리 이웃들이 아빠를 데려가려고 난리가 났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할머니는 묘자리를 예전부터 사두셨는데 그 옆에 우리 밭이 있고 주변에 무덤들이 많이 있긴 했습니다. 당숙모는 묘자리도 바꿔야 하고 굿도 해야 한다며 굿은 자기가 할머니를 위해 그냥 할 테니 정성 들인 음식만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장례 둘째 날, 저희 가족은 굿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런 자리는 아이들은 못 오게 하는 게 맞지만 저는 집안 맏딸이다 보니 잔 심부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굿을 하는 도중 목소리까지 변한 당숙모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저것이 감히 날 쫓아내려고 해? 저것이랑 저 애비 내가 꼭 데려갈 거야. 보통 굿자리에서 굿을 하는 무당 말고도 주변에서 굿을 돕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저를 급하게 데리고 나가시더니 상황은 정리되고 나중에 굿은 잘 끝났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저희는 실제로 주변 분의 도움을 받아 기존 할머니 묘자리가 아닌 전혀 다른 땅을 빌려 할머니의 묘자리로 쓰게 되었고, 그렇게 장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49제 날이 되었습니다. 49제는 할머니가 늘 다니시던 절에서 지내기로 했고, 우리 가족은 하루 전날 할머니 댁에 가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꿈을 꾸게 되는데 저 혼자 꽤 넓은 들판에 서 있는데 저 끝 언저리에 20명 정도의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맨 앞에 한 사람은 검은 옷이었고 뒤에 사람들은 모두 다른 디자인의 옷이지만 전부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였고 젊은 사람은 몇 안 됐던 게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저와는 꽤 먼 거리였는데 그 중에 저희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이 생겨 할머니를 큰 소리로 부르려 했지만 제 목에서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맨 앞에 있던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더니 저보고 당장 뒤돌아서 가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갑자기 울음과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전 우리 할머니랑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저 멀리서 보이던 할머니가 절 못 알아보고 목을 조르듯이 쫓아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할머니를 어디론가 보내더니 할머니는 이제 제 할머니가 아니라면서 다 잊고 돌아갈 시간이라며 어떻게 온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니 당장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에서 깼고 실제로 목이 졸리고 있는 듯한 가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눈을 부릅뜨고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을 본 엄마가 흔들어 깨워 겨우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절에 주지스님께 전화를 드렸고 주지스님께서는 할머니가 다 잊고 절 이뻐하던 기억만 남았다며 저는 49제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셨고 오늘 하루는 밖에도 나가지 말고 할머니 집에만 있으라고 해서 결국 할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그 후부터 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검은 무언가를 자주 보게 되었고 자동차를 타고 간다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무언가 제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현상은 대학 졸업 후 20대 후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건너편 건물에 있는 의문의 여자. 내가 일하는 사무실은 9층 건물의 6층에 있어. 우리 사무실 건물이 위치한 곳은 대부분 10층 내외의 건물이 서로 붙어 있는데 1, 20m 거리를 두고 볼 수가 있어. 사무실 흡연구역은 뒷문 비상구 계단에 있는데 평소에는 거길 이용하지만 야근이나 잔업을 할 때는 가까운 사무실 복도 맨 끝창문을 이용하는 편이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야근으로 인해 저녁 11시까지 일을 해야 했던 난 10시쯤 복도 끝으로 가 담배를 한 대 물고 있었지. 그런데 바로 앞 건물 컴퓨터 학원 안에 어둠 속에서 누가 서 있는 것이 보이는 거야. 불도 다 꺼져 있고 학생들도 없는 시간인데 말이야. 나는 누군가 하고 눈을 찡그리며 자세히 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어둠 속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것도 학원 건물 창문에 몸을 최대한 가까이 붙이고 말이야. 나는 순간 움찔하며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리고 말았어. 갑자기 온몸에 한기가 느껴지며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고 난 얼른 시선을 피하며 떨어진 담배를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담배에 불을 붙였어. 그러나 몸은 창문을 향하지 못하고 오른쪽 어깨를 창에 기댄 채 담배를 피우다가 곁눈질로 그 학원을 봤는데 그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었어. 아이씨,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저 여자 도대체 뭐야? 그날 퇴근 후 나는 집에 들어가 잠을 잤는데 그 여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어. 이목구비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새하얀 얼굴에 투피스인지 원피스인지는 모르지만
위에는 밝은색, 아래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어.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나는 입사 동기인 2살 많은 형에게 어제 일을 얘기했는데 그 형이 깜짝 놀라며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너도 그랬냐? 나도 전에 너하고 똑같은 일 겪었어. 그때 창밖을 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 학원 창에 까만 커튼 같은 게 쳐 있더라고.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난 그냥 커튼인 줄 알았지. 씨발. 욕하면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해도 욕 나오네. 검은색 커튼 같은 게 늘어져 있길래 이상해서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커튼이 확 도는 거야. 돌아요? 알고 보니 사람 등이었어. 커튼이 사람 머리카락이었던 거야. 머리를 엄청나게 길게 늘어뜨린 여자가 등을 돌려 날 쳐다보는 거야. 와, 나 진짜 그때 심장마비로 죽는 줄 알았다니까. 와. 근데 뭐 하는 여자일까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학원하고 관계 있는 여자겠지. 아니, 야밤에 애들 컴퓨터 학원에서 밤에 뭐 하는 걸까요? 불도 꺼놓고 창가에 서서. 그러게 말이야. 나는 귀신을 믿지 않지만 이번 일은 너무 찝찝했어. 그 뒤로 웬만하면 야근을 하더라도 복도 창문에선 담배를 피우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야근으로 늦게까지 남아있었는데 밖이 소란스러운 거야. 소방차 한 대와 구급차 한 대가 컴퓨터 학원 건물 앞에 있어서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보니 누가 화재 신고를 했다는 거야. 알고 보니 실제로 화재가 난 것은 아니고 컴퓨터 학원에서 퇴근할 때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연막 퇴치제를 살포한 뒤 문을 닫고 퇴근하는 바람에 다른 층 입주자들이 학원 건물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화재로 오인하여 신고를 한 것이었어. 나는 구급차 옆에서 여자 원장에게 소방대원이 훈계하는 것을 엿듣고 있었지. 아니, 원장님. 연막탄 터뜨리면서 건물주나 다른 입주자에게 말도 안 해줬습니까? 아이, 죄송해요. 말해줘야 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문만 닫아놓으면 될 줄 알았죠. 옛날에 이 건물에 불이 나서 여자가 죽었어요. 그 후로 건물주나 입주자들이 얼마나 민감해지는지 아세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깜짝 놀라서 그 소방대원에게 물었어. 여자가 죽었어요? 한 2년 넘었죠? 이 학원이 들어서기 전에 무슨 미술학원인가 있었는데 불이 나서 보조교사 한 명이 질식사했어요. 나는 으시시한 기분을 억누르기 위해 옆에 있는 원장에게 물어봤어. 저 원장님 학원 말인데요. 9시 넘어서도 학원 수업하시나요? 아니요? 왜요? 밤에 불 꺼지는 학원 안에 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럴 리가요. 우리는 강화 유리문이랑 방화벽 철문에 모두 시건 장치를 하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둑 맞을 물건도 없고요. 컴퓨터 학원인데 웬만한 시건 장치는 다 해놓거든요. 아닌데. 진짜로 누가 있거든요. 저만 본 것도 아니고요. 왜 그러세요? 무슨 귀신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고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그 학원 건물이 자꾸 눈에 거슬렸어. 그런데 이것으로 이상한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 그 뒤로 나는 얼마 동안 야근이 있어도 복도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어. 무섭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나빴기 때문이야.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며칠이 지나자 나는 뭔가에 이끌리듯이 다시 그 창가로 가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어. 그냥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나 봐.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 같았지. 예전에 그 형과 그 여자가 귀신이다 아니다 하면서 술자리에서 안주거리로 논쟁을 벌이기도 했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 형과 같이 야근을 하게 되었지. 그때 시간이 밤 11시가 조금 못 됐었어. 야근이 거의 끝날 시점에 무심코 나는 복도 창가로 나와 담배를 입에 물었고 고개를 숙여 불을 붙인 후 길게 한 모금 들이마시고 고개를 들어 연기를 내뿜는데 앞 건물에 그 여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여자는 나를 계속 보고 있었고 나도 그 여자를 계속 응시하며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사무실 안에 있는 형에게 전화를 했어. 그리고 가는 숨소리로 형에게 외쳤어. 형, 그 여자야. 창문 봐봐. 사무실 내에서는 정면은 아니지만 창에서 45도 각도로 왼쪽을 보면 그 학원 창문이 보였어. 형, 보여? 아니? 아무것도 없어. 잘 봐봐. 지금 계속 날 쳐다보고 있어. 안 보인다니까. 잠깐 기다려. 내가 거기로 갈게. 형이 이곳으로 온다는 말에 나는 전화를 끊고 그 여자를 곁눈질로 살폈어.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가 등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거야. 그 긴 머리를 늘어뜨리며.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어.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머리카락이 이상했지. 보통 사람이 움직이면 머리카락이 흔들리는데 그 여자가 움직일 때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았어. 그냥 등이 까만 거였어. 분명 머리카락이 아니었지. 그때 형이 복도 창가로 달려나왔어. 야, 어딨냐? 갔어. 장난친 거 아니지? 진짜야. 아, 씨발. 어떤 년인지 아주 우리를 심장마비로 죽이려나 보다. 형, 근데 뭐가 이상해. 그 여자 머리카락이 이상해. 너 등이 까맣다고 하려고 했지? 형의 말을 듣고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어. 사실 나도 처음 그 여자가 등 돌릴 때 긴 머리카락과 몸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맞아. 형, 그 여자 머리카락이 아니야. 지금 내가 본 것도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냥 등이 까만 거야. 그 뒤로 우리 사무실엔 거의 반은 장난식으로 받아들이며 앞 건물에 귀신이 산다고 소문이 났어. 이 사실을 그 학원 원장도 알았는지 우리만 지나가면 째려보곤 했지. 나와 형은 어쩌면 저 원장이 뭔가 감추고 있다는 별 상상을 다 해가며 그 기이한 현상을 풀어보려고 무척 애썼어. 하지만 그 후로 얼마 동안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어. 사실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라 야근 시간에도 웬만하면 사무실 뒤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웠지.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어머니 집을 가게 되었어. 때마침 옆집 형님이 오셨고 그 형님의 직업은 소방관이야. 그렇게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화재 진압 현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 야,
현장에 들어가서 불에 타 죽은 시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냐? 그냥 옷차림이나 몸 상태 보면 되지 않아요? 야, 그걸 까맣게 탄 놈을 보고 어찌 구별하냐? 전에 지하 노래방 화재 현장 갔을 때 무슨 물건이 탄 줄 알고 만졌더니 뭐가 미끈거리면서 껍질이 벗겨지는 거야. 사람이었어. 끔찍하네요. 그런데 현장만 보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남자는 보통 계속 출구를 찾으려고 바둥거리다가 출구나 복도에 큰 대자로 누워서 죽어. 그런데 여자는 숨을 곳을 찾다가 비좁은 공간에서 웅크리고 죽지. 그래서 보통 책상 밑에서 여자 시체가 발견되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형님의 말에 난 다시 공포를 느꼈어. 그래서 여자는 웅크리고 죽기 때문에 앞은 멀쩡하고 등만 까맣게 타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형님의 말에 난 다시 공포를 느꼈어. 그래서 여자는 웅크리고 죽기 때문에 앞은 멀쩡하고 등만 까맣게 타는 경우가 많아. 그렇게 회사로 돌아온 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 오후 2시쯤 앞 건물 학원 원장이 우리 사무실로 오더니 고함을 지르는 거야. 아니, 당신들 우리 학원 말아먹을 거야? 지금 무슨 소문 내고 다니는 거야? 다들 같이 말해볼까? 계속되는 귀신 소문에 참다 못한 학원 원장이 화가 나서 오게 된 거지. 그 원장은 마녀처럼 삐쩍 마르고 정말 당찬 여자였지. 사무실에 10명이 넘는 남자들이 있는데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서슴지 않았고, 결국 부장님이 가까스로 원장을 진정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약속하겠다고 확답을 줬어. 그러자 그 원장은 씩씩거리며 나와 형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경고를 하는 거야.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마. 알았어? 그렇게 원장이 다녀간 뒤로 한 달이 넘게 흘렀고, 야근을 해도 계속 비상계단에서만 담배를 피우니 그 여자를 볼 일이 없었어. 그리고 어쩌다 복도 창을 이용해도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은 점점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형과 나는 또다시 같이 야근조로 남게 되었고, 11시가 넘어 우리는 퇴근 준비를 하고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던 참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형이 그 여자가 있는지 보고 가자고 하는 거야. 호기심에 나도 그러자고 동의했고, 우리는 복도 맨 끝창으로 뚜벅뚜벅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갔어. 그런데 그 여자가 있는 거야. 그 여자를 보자마자 형이 갑자기 마구 손을 흔들며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세우더니 여자에게 쌍욕을 하는 거야. 앞 건물은 우리보다 한층 정도 높이가 높았고, 그 컴퓨터 학원도 우리와 같은 6층이지만 그 학원을 보려면 약간 올려다 봐야 해. 나는 계속 그 여자를 주시했는데 자세히 보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창문에 서 있지만 여자가 멀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창문 속에 창문이 있는 것처럼 여자가 멀어 보였어. 창문 속에 창이 있다? 창문에 서 있지만 여자가 멀어 보인다? 나는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 난 복도 창틀을 잡고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아 버렸고 계속 거칠게 숨을 내쉬었지. 형, 가만히 있어봐.
왜 그래? 귀신 들렸냐? 와, 미치겠다. 야, 너 진짜 왜 그래? 형, 전에 사무실에서 형이 왜 그 여자를 못 봤는지 알겠어. 왜? 지금 앞에 있는 저 여자 저기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바로 머리 위에 있어. 7층 말이야. 저 여자 이 건물에 같이 있는 거라고. 형은 무슨 상황인지 알아차린 것 같았어. 난 고개를 숙인 채 형에게 그 여자 아직 있냐고 물어봤어. 그러자 형은 아직 있다고 했고, 난 고개를 들어 그 여자를 쳐다봤지. 바로 그때 그 여자는 다시 그 까만 등을 보이며 돌아섰어. 저 여자 어디 가는 거야? 우리는 복도 맨 끝 창문에 있었고, 우리가 등지고 있는 반대편 복도 맨 끝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저 여자 내려오는 거 아니야? 형의 이 한마디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경비실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미친 듯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뛰었지만 순간 나는 엘리베이터가 무서웠어. 그리고 하필 엘리베이터가 9층에 정지해 있었어. 엘리베이터가 7층을 거쳐 내려온다는 생각에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싫어졌고, 문이 열렸는데 그 여자가 서 있다고 상상하니 오금이 저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는 엘리베이터 옆에 계단으로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는데, 어느 사무실에서 엘리베이터를 쓰는지 내려오는 중간에 하는 종소리가 들렸어. 나는 태어나서 엘리베이터의 종소리가 이렇게 무서워본 적이 없었어. 그렇게 1층 현관에 내려온 우리는 경비 아저씨를 급하게 찾았지. 하지만 초소 유리창에 순찰 중이라는 팻말 하나만 붙어 있었고, 그때 우리 등 뒤로 다시 엘리베이터 종소리가 들렸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지만 다행스럽게도 경비 아저씨였어. 무슨 일 있어? 경비 아저씨는 후레쉬 하나와 열쇠 꾸러미를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 아저씨, 7층 사무실에 좀 갑시다. 뭔 일인데? 7층에 웬 이상한 여자가 있어요. 그러자 귀찮은 듯 경비 아저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지. 그래? 이 야밤에 누가 있다고? 아저씨, 빨리 가보자니까요. 거긴 빈 건물인데. 우리도 알아요. 그냥 사무실 안에만 들여다보자니까요. 아저씨는 귀찮다는 듯이 궁시렁거리며 우리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향했어. 2층, 3층, 4층, 5층, 6층, 그리고 7층. 가슴은 계속 두근거리고 있었고, 형은 침착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 경비 아저씨는 두꺼운 방화벽 철문을 열면서도 계속 궁시렁거렸어. 아니, 이렇게 잠겨 있는데 누가 있다는 거야? 이거 말고도 안에 문이 또 있어. 철문이 열리자 강화 유리문이 앞에 보였고, 강화 유리문은 쇠사슬로 묶여 있었으며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어.
강화 유리문까지 열리자 경비 아저씨는 내부 조명 스위치를 켰어. 무슨 사업체가 있었는지 천장과 바닥이 화려하게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교육장으로 쓰였는지 80평 정도 되는 큰 홀이 하나 있고 작은 방이 3칸으로 꾸며져 있었어. 100평 가까이 되는 텅 빈 공간에 쾌쾌한 시멘트 냄새가 진동을 했었어.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는 증거였지. 우리는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했고, 작은 방 문을 열 때는 무섭기도 했지만 조심스럽게 살폈어. 그러나 아무도 없었지. 아이, 진짜 짜증나네.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경비 아저씨가 대뜸 우리에게 물었어. 자네들 여자 귀신 봤구만. 아저씨, 어떻게 하세요? 이 얘기 건물주가 들으면 안 좋은 건데, 전에 이곳에 다이너스티라는 다단계 회사가 입주해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먹고 자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꼴로 여자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밤에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는 여자가 있다는 거야. 그 여자 귀신이에요? 몰라 나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냥 한 번 보면 왜 나타나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 여자 때문인지 모르지만 여기 사업이 잘 안 돼서 사무실 빼고 나갔지. 그 뒤로 계속 몇 달 동안 입주도 안 되고 계속 비어 있는 거야. 아마 내가 오기 전인가 본데 이 건물이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불이 나는 바람에 여자가 한 명 죽었다고 하더군. 그 여자의 홀령일지도 모르지. 옆에 있던 형이 말을 거들었어. 그래서 그 컴퓨터학원 원장이 여기에 여자가 죽었네 어쨌네 했구만. 한참 뒤에 다른 건물에 입주한 여자가 별걸 다 알고 돌아다니네. 그리고 얼마 후 7층에 사무실에 입주했는데 큰 교회에 소속된 성경연구회라는 곳에서 사용하게 되었어. 100평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절반만 사용했고, 그 뒤로 귀신이 나타나도 알아서 기도로 해결하겠지 하며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 그 성경연구회라는 사무실은 밤 12시가 넘도록 불이 켜져 있었고, 통성 기도로 인해 그 여자가 나타날 때보다 더 무서운 경우도 많았어. 당연히 환한 불빛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여자를 볼 수 없었지. 그렇게 몇 년 뒤 사무실이 이전할 때까지 다시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어. 아니,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겠지. 어쩌면 어두운 층만 돌아다니면서 누군가에게 다시 나타나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지. 나는 그 여자가 귀신이라고 확신하진 않아. 그냥 그때의 사건이 단지 풀기 힘든 미스테리한 일이었다고 생각할 뿐이야. 몇 년 전 12월 영하의 날씨에 엄청 추웠을 때였다. 나는 저렴한 방을 찾다가 부동산에 가게 됐다. 원래 월 15만 원이지만 방이 잘 안 나가서 월 10만 원에 해주겠다며 방을 보여줬다. 월세가 싸서 좀 찝찝하긴 했지만 잘 때 불편하지만 않으면 되고,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바로 계약을 했다. 집주인도 괜찮아 보였고 집에 가보니 방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그 당시 월세 계약서이다.
한가롭던 토요일, 주말이고 쉬는 날이다 보니 방의 가구 배치를 바꾸고 싶어 전부 위치를 새로 바꾸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부터 매일 가위가 눌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계속 똑같은 꿈, 계속 천장에서 쳐다보는 똑같은 아저씨. 게다가 난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다. 이름은 냥이였다. 그 전에는 안 그러더니 가구 배치를 새로 하고 나서부터 냥이가 잘 때마다 이상 증세를 보였다. 그리고 일을 나가거나 잠깐 외출하려고 하면 못 가게 막는 것이었다. 하루는 가구를 배치하고 나서 친구가 놀러 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친구가 방에 오자마자 이 집 왜 이렇게 답답하냐? 숨쉬기도 힘들 정도야. 마치 목욕탕에서 목만 빼놓고 숨 쉬는 것 같아. 친구는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다고 했다. 자고 가진 않아서 가위는 눌리지 않았지만 그냥 기분이 나쁘다며 곧 방에서 나갔다. 그리고 다음날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냥이를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질 않았다. 냥이를 불러보았는데 힘없이 대답을 했다. 서랍 쪽에서 소리가 나서 서랍을 열어보니 서랍 속에 갇혀 있었다. 깜짝 놀래 꺼냈지만 힘없이 축 늘어졌다. 놀래서 얼른 병원으로 데려갔다.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대체 뭐를 받길래 이렇게 놀래서 쇼크를 받았냐는 것이다. 집엔 분명 아무도 없었다. 아니, 들어갈 사람도 없었다. 우선 의사는 냥이에게 진정제를 넣어줬다. 당시 갇혀있던 서랍이다. 분명히 서랍은 닫아놓고 갔다. 냥이가 혼자서 서랍을 열고 들어가서 다시 닫는 건 불가능하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끝에 뜯어져 있는 것이 보이는데 냥이가 긁은 것 같다. 그리고 냥이의 발톱도 발견했다. 아마도 갇혀서 나오기 위해 발버둥을 친 것 같았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이상한 현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가구를 재배치하고 나서부터 벽에 곰팡이가 나는 것이었다. 집에 습기가 많아서 그렇다고 이해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가구를 배치하고 나서 이틀 만에 이렇게 많은 곰팡이가 생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근래에 비 온 적도 없고 해가 쨍쨍한 날씨였다. 벽 사진이랑 냥이가 갇힌 서랍 쪽 벽만 곰팡이가 심하다. 참고로 냥이가 갇힌 서랍은 오른쪽 서랍이었다. 혹시 방바닥에 습기가 있나 해서 장판을 들춰보았다. 보다시피 바닥은 물기조차 없이 아주 멀쩡했다. 그런데 내가 더 소름 끼치는 건 이 사진들을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멀쩡하던 거울이 두 동강이 났다. 난 거울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정말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가위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일단 꿈속에서 지금 내가 있는 방에 물이 가득 차면서 위로 떠오르는데 무서운 건 나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옆에 아저씨 한 명도 같이 떠올라서 나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꿈에서 깨면 그 아저씨가 천장에 매달린 채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본다. 그리고 아저씨에게서 물방울이 떨어진다. 처음에 가위에 눌렸을 때는 천장에서 비가 새는 건가 하고 천장을 봤다. 근데 아저씨의 얼굴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나를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무서워 밤중에 친구랑 전화통화를 했다. 그런데 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숨이 턱 하고 막혀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안간힘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것까진 기억나고 그 다음은 기억나질 않는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 부모님이 쓰러져 있는 나를 안고 병원에 데려왔다고 한다.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한 후 어머니랑 같이 문제의 집으로 갔다. 들어오더니 어머니도 뭔가 느끼셨는지 천천히 보시고는 갑자기 나한테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왜 잘 때 머리 방향을 화장실 쪽으로 향하게 하고 잤냐? 어머니께서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이유는 모르겠다. 그리고 어머니는 집주인하고 얘기하러 나가셨고 난 그동안 방 사진들을 찍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보고 순간 철렁했다. 내 집에 마네킹이나 장갑 그런 건 전혀 없는데 말이다. 잠시 후 부모님이 집주인하고 이야기를 끝내고 돌아왔는데 사연은 이렇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방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 전에 살았던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둘이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치매가 있어서 아들은 매번 일을 나갈 때마다 문을 밖에서 잠그고 나갔다고 한다. 이렇게 밖에서 문을 잠글 수 있도록 자물쇠 고리가 있다. 참고로 이건 밖에서 찍은 사진이다. 저 문을 열면 방문이 있고 방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다. 아무튼 아들은 밖에서 이 두 문을 잠그고 일을 나간 것이다. 그런데 사고가 생겼다. 몇 년 전쯤 장마 기간에 비가 엄청 왔는데 무슨 문제인지 물이 밖으로 빠지지 않았고 역류를 해서 방 안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았다. 이야기를 들은 후 집주인은 나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다. 그리고 부모님이 새로 방을 구해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 내 물건들을 챙기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버리고 오라고 하셨다. 혹시라도 아저씨가 붙어갈까봐 그랬나 보다. 그리고 바로 이사를 했고 이후로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다. 베란다에서 본 앞집. 나는 대구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자취 중인 20살 대학생이며 4월 달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야. 올해 대학 때문에 대구에 와서 자취를 하기 시작했어. 처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보러 왔을 때는 집 주변에 산이 있었으며 집 바로 옆에는 다른 원룸 건물이 새로 짓고 있어서 공사 중이다 보니 밤엔 조금 무서울 것 같았지만 찾기 어려운 신축 건물이었고 무엇보다 깨끗해서 이 집으로 결정을 하게 됐어. 그렇게 한 달 정도 잘 살다가 4월에 어느 날이었어. 친구와 같이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새벽 2시경 집에 들어와 간단하게 씻고 베란다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한 대 맛깔나게 피우고 있었어. 담배를 피우면서 무심코 그 건물을 보게 되었지. 내 집 앞에 공사 중이었던 원룸 건물이 완공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 그런데 창문이 열려 있는 거야. 벌써 입주를 했나 싶어 힐끔힐끔 쳐다보니 인형도 있었고 베란다에 널어져 있는 옷이 여자 옷인 걸 보니 여자 혼자 사는 것 같았어. 그럼 안 되지만 호기심에 여자 혼자 사는 집은 어떤가 싶어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코니 문이 열리더니 어떤 여자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바로 휴대폰 보는 척 했어. 그러다가 다시 힐끔 쳐다봤는데 그 여자도 창문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거야. 난 뻘쭘해서 일부러 다른 곳을 쳐다보며 담배를 피웠지. 한참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나를 쳐다보는 거야. 안녕하세요. 나에게 인사를 했어. 상대방이 인사하는데 뻘쭘하다고 대답을 안 할 수는 없고 무엇보다 너무 외모가 예뻐서 나도 모르게 인사를 하게 됐어. 아, 안녕하세요.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난 뒤 그 여자가 나에게 또 말을 하는 거야. 그쪽은 3층이라 좋겠어요. 그 여잔 2층이지만 우리 건물과 옆 건물층이 서로 엇갈려 있어서 높이로 보면 우리 건물 3층은 옆 건물의 2층과 3층 중간에 있었지. 정리를 하자면 난 그때 그 여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고 그 여잔 날 올려다보는 거였지. 그래서 난 왜냐고 물었는데 그 여자가 말하기를 매일 윗집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나서 밤에 잠을 못 자겠다고 하는 거야. 솔직히 대학 주변 원룸이라 어린애가 사는 것도 아니고 쿵쾅 소리가 나는 일은 잘 없거든. 난 그때 윗집 사람이 친구들을 불러와 술판을 벌이나 하고 생각했어. 아무튼 난 그 여자에게 제가 다음에 윗집에 가서 대신 말씀드릴게요 라며 괜한 오지랖을 떨었지.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밤에 창문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어. 매일 닫혀있던 그 여자 윗집의 창문과 발코니 문이 그날은 열려 있었어. 항상 창문까지 닫혀 있었는데 열려 있는 걸 보니 괜히 궁금해지는 거야. 그래서 힐끗 쳐다보니 방 안에 불은 전부 꺼놓고 TV만 켜 있었어. TV가 켜 있는 건 어떻게 알았냐면 앞서 말했듯이 우리 건물과 옆 건물은 층이 엇갈려 있어. 같은 3층이라도 난 옆 건물 3층을 보려면 살짝 위로 올려다봐야 하거든. 아무튼 위치상 당연히 TV가 있다는 건 확실히는 못 봤지만 불을 끄고 TV를 볼 때 TV에서 나오는 그 불빛, 장면이 바뀔 때마다 빛의 밝기도 달라지고 색도 달라지는 그 불빛 때문에 TV가 켜 있다는 걸 알았거든. 근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TV 앞으로 와서 우두커니 서 있다가 갑자기 제자리에서 쿵쿵 뛰기 시작하는 거야. 늦은 밤 방에 불을 끄고 TV만 켜놓은 채 쿵쿵 뛰고 있는 사람을 보면 누구나 섬뜩할 거야. 나는 솔직히 무서워서 그때 그 여자에게 했던 약속도 있고 괜히 딴청 피우며 담배를 마저 피우고 있었어. 한참 담배를 피우던 중 무심결에 그 집을 다시 봤는데 그 남자가 방 안에 가만히 서서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난 진짜 몸이 그대로 얼어버려서 눈을 돌릴 수조차 없었어. 그 남자는 대략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아저씨였고 3초 정도 눈을 마주치고 있다가 그 남자가 발코니 쪽으로 오더니 창문을 쾅 닫고 발코니 문도 쾅 닫아버리는 거야. 눈을 마주쳤을 때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그 후 일주일 정도 지났고 그 남자가 기억에서 잊혀질 때쯤 건물주 아주머니가 공과금 고지서를 받으러 오라며 주차장으로 오라는 문자가 왔어. 아, 우리 건물과 옆 건물 주인 아주머니는 같은 분이야. 마침 나는 집이었기에 문자를 받자마자 주차장으로 나가게 된 거야.
그렇게 고지서를 받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생각이 나서 아주머니께 물어봤지. 저희 집 창문에서 마주 보이는 집 2층 여자분이 매일 윗집 사람이 쿵쾅거려서 잠을 못 자겠다던데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번에 보니까 3층에 남자분이 사시는 것 같던데 한밤중에 쿵쿵 뛰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줌마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슨 말이냐는 듯 날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셨어. 그래서 다시 한번 아주머니께 3층 남자한테 전해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아줌마가 날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말을 했어. 3층?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 나는 아줌마가 말을 잘못 이해했나 싶었지. 에이, 그 3층에 사는 아저씨 말이에요. 아줌마는 나보고 이리 와보라며 옆 건물로 데리고 가는 거야. 건물 복도는 신축이라 그런지 광택도 나고 정말 먼지 하나 없이 깔끔했어. 그렇게 우린 3층까지 올라갔지. 학생집 창문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이 건물 3층은 위치상 이 집이거든요? 그러더니 계단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집 문을 열기 시작했어. 문이 열리는 순간 난 식은땀이 났고 등골이 오싹하기 시작했어. 눈앞에 보이는 그 집은 TV는커녕 벽지도 안 붙어있는 그냥 맹건물이었어. 난 설마 하는 마음에 창문을 열어보니 바로 앞에 우리 집 창문이 보이는 거야. 정신이 없었지만 정신을 차린 뒤에 아주머니께 다시 말을 했어. 분명 이 집 아래층 여자분도 매일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하시던데요. 이 말을 들은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나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 학생, 자꾸 무슨 말 하는 거야? 이 건물엔 아무도 안 살아요. 외관 공사는 끝냈는데 집 내부 공사는 보다시피 아직 안 해서 이 건물엔 아무도 안 살아요. 학생이 착각한 거 아니에요? 순간 나는 멍해졌어. 분명 착각이라기엔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3층 남자와 그 집에 있던 TV, 내가 봤던 2층 여자와 그 집에 있던 회색 고양이 인형, 침대, 책상, 빨래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본 것은 아닌데 말이야. 난 그 이후로 밤에는 지금까지도 창문을 열어본 적이 없어. 정말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을 켜고 단 한 번도 창문을 밤엔 열지 못해.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 시절에 겪은 실화 하나 제보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이고 대학을 작은 지방에서 다녔었습니다. 대학 시절 한참 무더운 여름날 친구들과 함께 계곡으로 놀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8월이 되고 나서 한참 무더울 때였습니다. 방학 기간이다 보니 집에서 있다가 더위를 피하고 추억을 쌓기 위해 대학 친구들과 근처 계곡을 가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모인 친구들은 저와 친구들 그리고 같은 과 선배 언니까지 포함해서 모두 6명이었습니다. 각자 먹을 것과 술, 일회용품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언니가 아빠 차를 타고 온다고 저희들을 태우러 왔습니다. 저희는 너무 들뜬 기분으로 계곡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펜션보다 민박집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 예약해둔 민박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을 하고 민박집을 가니 화장실은 마당에 있었고 세면하는 곳도 마당 가운데에 있는 그런 허름한 민박집이었습니다. 큰 방 1개, 그리고 작은 방 2개가 있는데 저희가 큰 방을 빌렸고 나머지 2개의 방은 다른 손님들이 있는 듯 했습니다. 민박집이 다 거기서 거기다 보니 각자 차에서 짐을 내려 정신없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언니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언니, 어디 아파요? 어? 아니,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어디가 아픈가 해서 물어봤지만 기분이 나쁘다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마저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계곡에 들어가 재미있게 놀다가 곧 어두워질 것 같아 밥을 먹기 위해 민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각자 씻고 음식 준비를 한 뒤 마당에 있는 평상에 모여 고기도 굽고 술도 한 잔씩 하며 재미있는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술 기운도 올라오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한 친구의 제안으로 각자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선배 언니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터라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에는 정말 제격이었고 게다가 언니는 목감기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가래 끓는 중저음의 여자 목소리. 정말 무서운 이야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모두 침을 꼴깍 삼키며 언니의 무서운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무서운 이야기를 하다가 술이 취해 각자 방에 들어가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랫배가 아파서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혼자 화장실에 갔겠지만 저녁에 무서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은 데다 화장실이 바깥 구석에 있어서 무서워 도저히 혼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을 두리번거리다 제 옆에서 자고 있는 선배 언니를 보고 조심스레 흔들어 깨웠습니다. 언니, 일어나봐요. 왜 그래?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좀 이상했습니다. 높낮이가 없는 약간 쉰 듯한 목소리. 하지만 언니는 목감기가 걸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결국 언니를 깨워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같이 가더라도 같이 들어갈 수는 없다 보니 언니는 밖에서 기다리고 저는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까 무서운 얘기가 떠오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겁니다. 밖에 언니가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무서워서 언니를 불렀습니다. 언니, 밖에 있죠? 얼른 나와. 피곤해 죽겠다. 근데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노래 좀 불러주세요. 평상시 언니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었고 노래도 일반 사람 치고는 꽤 잘했습니다. 언니가 한참을 생각하는 듯 조용하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성물에 굴 따라가면 언니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상했습니다. 가요도 아니고 섬뜩하게 섬집 악이라니요. 저는 언니에게 부르지 말라고 부탁하듯 말했지만 계속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기가 혼자 나가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부르는 탓에 일을 보는 둥 마는 둥 얼른 마무리하고 나왔는데 언니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먼저 들어갔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방으로 들어갔더니 역시 잠을 자고 있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분명히 제 옆에서 잠들었던 언니가 없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씻고 있나 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우리는 아침밥을 먹으면서 어젯밤 일이 생각나서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어제 화장실 같이 가줘서 고마운데 왜 하필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밥을 먹던 언니는 눈을 휘둥그레 뜨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 어제 안 그래도 좁은 방에 너네들 자는데 방해될까봐 나 차에서 잤어. 그리고 내가 미쳤다고 한밤중에 노래를 부르냐? 언니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흐르고 친구들은 제가 장난을 친다며 웃었지만 저의 표정을 보고는 분위기가 싸해졌고 밥 먹는 소리만 조용히 들리는 가운데 가장 조용하던 제 친구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지혜야, 사실은 내가 어제 물을 마시러 화장실 앞을 지나갔는데 너 혼자 화장실에서 뭐라고 중얼거리더라? 아무도 없는데 꼭 누가 있는 것처럼. 그 말을 듣는 순간 친구들은 모두 굳었고 수저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같이 화장실 갔던 그 언니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분명 방 안에서 같이 잤던 그 언니의 정체는 뭘까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내 친구가 겪은 실화이다. 그 당시 난 대학생이었고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대학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다. 나도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었기에 4명이서 같이 노는 일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다. 그날 내 친구는 밤 늦도록 아르바이트를 하고 새벽 2시쯤 집에 돌아왔다고 한다. 주말이다 보니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 퇴근하자마자 녹초가 되어 바로 잠에 들게 되었다. 그런데 잠시 뒤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친구, 여자친구의 전화였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친구는 잠에 취해 그렇게 말했지만 언제나 밝게 대답하던 여친의 반응이 이상했다고 한다. 아직 안 자고 있었구나. 미안해. 그녀의 대답은 들렸지만 통신 상태가 좋지 않은 듯 간혹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섞여 들어오고 있었다고 한다. 친구는 수신 상태가 좋지 않은 여친에게 어디에 있냐고 물었다. 전에 말했었지? 오늘 시골에서 친구가 놀러와. 다 같이 드라이브 중이야. 아, 그랬었나? 그러고 보니 오늘이었구나. 너무 늦게까지 놀지 말고 들어가. 수신 상태가 별로 안 좋네. 친구는 너무 피곤해서 빨리 전화를 끊으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날은 여친이 좀처럼 전화를 끊으려 하지 않았고 그날따라 이상하도록 별 상관없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한다. 친구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 무슨 일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여친은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미안해. 아무것도 아니야. 미안해. 이상하게 미안하다고만 말했다고 한다.
친구는 신경이 쓰였지만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다음날 만나자는 약속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아침, 친구를 깨운 것은 여친의 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여자친구가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해안가의 도로를 달리다 여친이 타고 있던 차가 핸들을 잘못 꺾어 중앙 분리대에 부딪히는 사고가 난 것이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차에 탑승하고 있던 4명 모두 차 밖으로 튕겨나가 즉사했다고 한다. 그렇게 여친은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 중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친구는 망연자실해서 여친의 집으로 갔다. 초췌한 얼굴이 된 여친의 어머니는 친구에게 울며 매달렸다고 한다. 그때 친구의 머릿속에 어제 미안해를 반복하던 여친의 전화통화가 문득 떠올랐다. 그래서 친구는 여친의 어머니에게 부탁해 여친의 휴대폰을 받았고 그 휴대폰은 사고 당시 여친의 오른손에 꼭 쥐어져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여친이 병원으로 이송된 시간을 듣자마자 친구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시간은 새벽 2시 35분이었다는 말 때문이었다. 분명 여친은 병원으로 이송 도중 세상을 떠났을 텐데 그때 친구는 여친과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친구는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경찰에게 부탁해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친의 전화는 2시 35분이 넘어서도 통화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친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친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면 친구는 그때 조금만 더 전화를 했어야 했다며 후회하곤 한다. 어느덧 8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여친을 기억하고 있다. 세상에는 단지 무서운 귀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우리나라 지역별 괴담. 첫 번째 지역, 안산. 내가 고3 수험생 때 겪은 일이야. 우리 학교는 안산에 위치한 초지 고등학교이며 본관 건물 하나와 별관 건물 2개가 있는데 별관 건물 2개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야. 별관 A에는 내가 입학하고 나서 생겼으며 체육관이고 별관 B 2층엔 우리 교실이 있었어. 우리 반에서 별관 A가 훤히 보이는 위치였지. 사건이 일어난 날은 고3 1학기 기말고사 시즌이었어. 대학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놀던 1, 2학년 때와는 달리 고3 땐 현실을 직시해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 집에서 공부를 한참 하다가 영어를 하려는데 교과서만 가져오고 교재를 놔두고 온 걸 깨닫게 된 난 주말이었지만 눈물을 머금고 학교로 향했지. 여름이라 낮이 길긴 했지만 그땐 이미 밤 9시가 넘은 시간이라 굉장히 어두웠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의 학교는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시험을 망치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다고 생각했기에 우리 교실로 향했지. 비상구의 초록불빛, 도로의 가로등과 핸드폰의 불빛만으로 의지한 채 학교로 들어갔어. 처음엔 경비실에 가서 아저씨와 함께 동행하려 했지만
순찰을 갔는지 아저씨가 없었어. 간신히 반에 도착한 나는 문 위에 놔둔 열쇠를 더듬더듬 찾아 문을 열고 불을 켜고 들어갔어.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반에선 반대편 별관 A가 훤히 보였어. 별관 A는 4층까지는 교실이었고 5층부턴 신설한 체육관이야. 그렇게 내 사물함을 열어 EBS 교재를 꺼내고 나오는 순간 5층 체육관의 좁고 길쭉한 창문에 무언가 비쳐 보이는 걸 봤어. 사람 형상이었지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고 뭔가에 홀리게라도 한 것 마냥 계속 쳐다봤지. 그 순간 건너편의 그 물체와 나는 눈이 마주치게 된 거야. 그러더니 그 물체가 씩 웃는 거야. 순간 등에 소름이 돋고 공포감이 극도로 달했어. 계단 쪽은 유리로 되어 있어 누군가가 계단을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훤히 보였는데 그 알 수 없는 형체는 관절이란 관절이 다 꺾이며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귀신처럼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어. 굉장히 빠른 속도였고 시야에 그 물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 형체는 온 몸이 불에 그을린 것처럼 새까맣고 눈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은 뻥 뚫렸으며 입은 끔찍하리만큼 찢어져 피를 질질 흘리는 모습이었어. 그러더니 내가 있는 건물로 들어오는 거야. 난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반대편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소리가 들렸어. 마치 관절 꺾는 듯한 소리였어. 그 순간 나는 학교 정문 밖으로 미친 듯이 뛰었고 나중에 교재를 떨어뜨리고 온 걸 알아챘을 땐 이미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공포감에 휩싸였지. 그리고 다음날 평소 등교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등교를 했는데 내가 어제 도망쳐왔던 계단엔 내 책이 떨어져 있었고 무언가에 손자국이 묻어 있었어. 친구에게 이야기하니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알아보니 그 형체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두 번째 지역, 안양. 안양은 아파트도 많고 살기 좋은 곳이지만 30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이었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내 친구 중 민규라는 아이는 거의 처음으로 지어졌던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 그 당시만 해도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또 그만큼 가정이 부유했다는 뜻이었지. 나는 매일같이 민규네 집으로 놀러갔어. 민규랑 놀기 위해서라기보단 민규네 집은 항상 수입 장난감이며 과자가 가득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매일같이 민규네 집으로 가서 놀다 보니 나중엔 부모님들끼리도 친해지게 됐어. 그래서 민규 어머니와 우리 어머니는 시장도 같이 보시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지. 그러던 어느 날 민규와 민규 어머니 그리고 우리 어머니와 나 이렇게 넷이서 시장을 갔다가 민규네 집 앞으로 걸어오는데 민규네 아파트 앞에 웬 바나나 파는 트럭이 한 대 있는 거야. 평소 같으면 민규가 어머니께 집 열쇠를 받아 나와 같이 먼저 집으로 올라갔을 텐데 갑자기 바나나가 먹고 싶어진 나는 어머니에게 바나나를 사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민규가 먼저 집으로 올라갔어. 그리고 얼마 후 엄마! 민규 목소리가 들렸어. 난 그 소리를 듣고 잠시 위를 쳐다봤는데 민규가 아파트 복도 창문에 상반신을 거의 다 내놓고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거야. 그걸 보던 민규 어머니는 위험하다고 외쳤고 그 순간 민규의 몸이 기우뚱하더니 민규가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야. 우리 어머니는 급히 내 눈을 가려 민규가 떨어지는 장면을 못 보게 하셨지만 민규 어머니의 처절한 절규는 가려지지 못하고 내 귓가에 맴돌았지.
그리고 얼마 후 민규네 집은 이사 가게 되었어. 여기까지가 어렸을 때 내가 겪었던 일이야. 그렇게 몇 년 후 난 우연히 어릴 적 앨범을 보게 되었어. 나와 민규랑 같이 찍은 사진이었고 처음엔 얘가 누군가 싶어 물어보니 민규라고 하는 거야. 어릴 때 눈앞에서 친구가 죽었는데 어떻게 잊었는지, 아니 어쩌면 잊고 싶었을 거야.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말을 하는 거야. 세상엔 귀신이 있긴 있나봐. 옛날에 민규 엄마랑 같이 너희 사주 보러 갔는데 무당이 민규는 얼마 못 가서 죽을 상이래. 민규 조상한테 억울한 일 당해서 그 귀신이 한이 되어 민규 주변을 맴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해주신 이야기는 더욱 끔찍했어. 거기다가 얼마 후에 민규 엄마가 꿈을 꿨는데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네 발로 현관앞 복도를 돌아다니고 있었다네. 계단식 아파트는 복도 창문이 추락사고 때문에 일부러 높이 만들었고 성인 남자들도 겨우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높이에 과연 6살의 민규가 혼자서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 세 번째 지역, 여수. 난 귀신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지금은 이사를 갔지만 여수 엑스포를 하던 2012년부터 14년까지 여수에 살았습니다. 워낙 바닥이 좁아서 이야기를 하면 저를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수는 여수 시내 외에 몇 개의 부속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섬이 돌산인데 다리도 2개 놓여 있고 제법 큰 섬입니다. 이날은 돌산을 건너자마자 횟집이 쭉 늘어선 그 어딘가의 횟집에서 회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전 술을 조금이나마 덜 먹고자 스쿠터를 끌고 갔습니다. 차를 가져갔다면 대리를 불러서라도 술을 먹게 만드는 분들이 많았죠. 그럼에도 꽐라를 면할 정도로만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대충 소주 2병, 맥주 1병 정도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9시 반쯤 회식이 끝나고 회사 사람들 대리 불러 보내드린 후 바로 음주 라이딩을 하기엔 좀 무리다 싶어서 근처 카페에 들어가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11시 정도 되니 알바가 절 깨웠고 찬바람을 좀 쐬니 괜찮을 것 같아 스쿠터에 시동을 걸고 돌산 일대교를 건너 직진하면 수협 공판장으로 가는 지름길과 큰 길로 나뉘는 갈림길이 나옵니다. 낮이면 당연히 가까운 공판장 길로 가겠지만 그쪽은 국동항을 거치는 길이고 가로등도 없어서 새벽에는 조금 꺼려집니다. 하지만 날도 춥고 빨리 집으로 가고 싶어 그냥 지름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길로 가다 보면 중앙선이 그려진 양방향 1차선 도로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코너길이 나옵니다. 그렇게 오른쪽으로 코너를 돌자마자 긴 생머리에 매혹적인 뒷모습을 가진 젊은 여자가 가로등 밑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옷차림에다 완전 이상형에 가까웠기에 그 여자의 얼굴이 더욱 궁금했고 여자와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저는 스쿠터 속력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자의 옆을 스쳐가는 순간 여자는 휙 고개를 돌려 제 얼굴을 쳐다보는데 여자의 눈은 새빨갛고 입을 쩍 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스쿠터의 속력을 급히 올려 달렸지만 뒤에서 여자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거리가 어느 정도 벌어지자마자 미친 듯이 쫓아오는 겁니다.
그 순간 전 정신없이 달렸고 백미러를 봤을 땐 그 여자는 천천히 되돌아갔습니다. 그 여자는 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흉가가 돼버린 집. 내가 어렸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지금으로부터 30년이 넘은 일이야. 내가 사는 곳에는 말만 하면 알만한 정말 유명한 흉가가 있어. 산 중턱에 위치해 있는데 옆에는 우리 군에서 제일 처음 지은 35년 된 아파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도로 옆으로 교회가 하나 있어. 흉가가 된 그 집은 예전에 무당 부부가 살았는데 일명 벌전을 받아서 죽었다고 알려져 있어. 원래 무속인은 함부로 남을 저주하고 해하는 비방, 굿, 방수를 쓰면 신이 노해서 벌전을 준다고 해. 무당 부부는 그렇게 벌을 받아 죽었는데 이 근방에서는 정말 용하기로 유명했었지. 한창 이름 날렸던 1970년대엔 TV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했던 그들은 재물에 눈이 멀어 신도들에게 큰 값을 받고 남을 저주하는 부적, 비방, 굿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벌전을 받게 되었어. 부인인 무속인은 뒷산에서 돈 받고 퇴마의식을 하다가 마지막에 화전치기를 하던 중 옷에 불길이 붙어서 그대로 타 죽었는데 진짜 의문인 건 굿을 옆에서 돕던 다른 보살들과 악사들 모두 이 여자가 불이 몸에 붙어서 끄지도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대는데도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야. 다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여자 무당은 숫덩이가 되어서 쓰러져 죽은 뒤였고 부인이 벌전을 받아 죽었으면 남편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지만 이미 재물에 정신이 팔려 남편 무당은 계속 남을 저주하는 일을 했어.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신병이 온 사람에게 내림굿을 해주고 작두를 타던 중 그대로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죽은 거야. 그렇게 무당 부부는 벌을 받고 죽게 되었지. 그 후 그 무당 부부의 집으로 한 부부가 이사를 오게 된 거야. 30대 부부였고 자식 2명을 데리고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강도가 들었고 2층 계단에서 칼에 찔린 채 발견됐지. 그 당시 남편은 부엌에서 목을 찔렸는지 입하고 목에서 피가 끊임없이 나와 부엌이 피바다가 됐다고 해. 자식들은 2층에 있는 자기들 방에서 입에 양말이 물려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들 말에 따르면 질식사 된 것 같다고 했었어.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진다며 쉬쉬하면서 지냈고 얼마 후 그 집을 철거하고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발표했어. 그런데 아파트를 짓기 위해 그 집을 철거하려고 할 때마다 매번 사고가 일어났고 인부들이 여럿 죽어나가다 보니 결국엔 그 집만 빼고 주위로 아파트를 짓게 됐지. 그 뒤 2년간 텅 빈 집으로 있다가 또 한 부부가 이사를 오게 된 거야. 아마 아무것도 모르고 이사를 온 것 같았지. 이 부부는 40대였는데 70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고 슬하에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갑자기 며느리 블라우스를 입고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손주 교복을 입고 돌아다녀서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노망이 났다고 수군대곤 했지.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이 부부가 이유 없이 자주 싸움을 했다고 해. 누구보다 금슬이 좋았던 부부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물건을 던지며 매일같이 싸웠다고. 그리고 얼마 후부터 전교에서 1등만 하던 모범생이던 아들마저 이상해졌고 학교에서 갑자기 미친놈처럼 실실 웃더니
책상에 머리를 박아대며 여자 화장실에 숨어 여자애들을 놀래키고 학교 창고에서 죽은 지 시체를 가져와 마치 아기 다루듯 자기 교복 상의에 데리고 다녔다고 해. 동네에서는 혹시 죽은 부부 무당이 저주를 내린 거 아니냐는 말이 돌기 시작했지. 그럴 것이 아주 정상이던 가족들이 저 집으로 이사오고 갑자기 이상해졌으니 말이야. 보다 못한 마을 부녀회장이 그 집 아주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알려주고 무속인을 불러서 굿이라도 하라고 했지만 그 부부는 다른 종교였던 터라 무시했다고 해. 그로부터 2주 뒤 추석이었어. 어느 날 갑자기 그 집 남편이 자기 아들, 부인, 아버지를 다 살해한 뒤 자신도 뒷산에 가서 목매달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해.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무속인 부부의 저주라고 확신을 하게 됐지. 그 뒤부터는 그 집은 사람이 아예 살지 않게 되었어.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죽기 시작한 거지. 처음에는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점점 젊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는 거야. 내가 어린 시절 기억으로는 2주에 한 명씩 죽어나갔던 것 같아. 보다 못한 마을 이장이 무속인을 불러 굿을 하게 되었고, 굿을 하며 의식을 하던 무속인이 갑자기 까무라치더니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절대 아무도 못 들어와. 이 집에 손대는 것들은 씨를 다 멸할 것이야. 무섭게 말을 하고는 피를 토하기 시작했고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 얼마 후 정신을 차린 무속인은 그 길로 자신은 해결 못한다며 도망가 버렸어. 이 이야기를 들은 만신인 우리 친척 할머니는 벌점받은 무당 부부가 내린 저주라며 우리 가족 보고 절대 그 동네는 가지 말라고 했고, 무속인이 굿을 한 뒤 마을의 줄초상은 멈췄지만 30년이 거의 다 지난 지금까지도 그 집은 흉가처럼 그대로 남아있어. 군청에서 그 집을 용역업체를 시켜 철거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인부들이 사고로 죽거나 담당 공무원이 변을 당했어.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겨서 현재 지금 이 순간까지도 흉가로 남아있어. 정말 무당 부부가 저주를 내린 것일까? 내 목숨을 구해준 학생. 지금으로부터 20년 정도 된 일이야. 그 당시에 난 경북 구미에 살고 있었고,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 와이프는 전남 완도에 살고 있었지.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 PC통신이었던 천리안의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 나는 그때 당시 차를 가지고 있었기에 항상 주말마다 구미에서 완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일과였으며, 내가 아는 완도로 가는 길은 한 가지뿐이었어. 88 고속도로를 타고 광주, 나주, 해남을 거쳐 남창까지 가면 완도가 나오게 돼. 지금은 길이 새로 닦여 많이 좋아졌지만 당시만 해도 나주만 벗어나면 완도까지는 차 2대가 겨우 비껴갈 수 있는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었지. 멀리 비치는 인가의 불빛들 뿐 가로등도 없었고, 수도 없이 지나야 하는 야트막한 언덕길에서는 왠지 으스스한 느낌마저 드는 그런 길이었어. 구미에서 완도까지 가는 데만 대략 6시간이 넘게 걸렸어. 그날은 여름 장마철이었어. 토요일인데도
그날따라 일이 좀 많아서 퇴근이 늦었고 예정대로라면 다음날 일요일 새벽녘에 도착해서 잠깐 눈 좀 붙인 후에 그녀를 만나 일요일을 보내고 돌아올 생각이었지. 지리산 휴게소를 지날 때부터 장대 같은 비가 계속 쏟아졌고 광주에 도착했을 땐 이미 자정이 훌쩍 지나가 있었어. 천둥 번개까지 쳐가면서 비는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었지. 어차피 날이 밝아야 그녀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난 서두를 이유가 없었어. 그녀가 사준 노래 테이프를 들으며 휘파람도 불어가면서 운전을 했어. 사실 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씨를 좋아해. 그렇게 13번 국도를 따라 고개를 하나 넘고 있었는데 이 고개만 넘으면 해남이야. 고개 커브길을 돌아가는 순간 내 차 헤드라이트에 웬 학생이 하나 보였어. 우산도 없이 오는 비를 다 맞아가면서 태연하게 손을 흔들었고 마치 택시를 잡듯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길가에 서서 손을 들었어. 그때가 아마 새벽 2, 3시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 이 시간에 이 산속에 폭우까지 쏟아지는데? 난 별 미친놈도 다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쳤는데 스쳐 지나가면서 언뜻 본 그 학생의 눈빛이 뇌리에 꽂히고 말았어.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짧은 순간에, 그것도 비까지 쏟아지는 한밤중에 그 학생과 눈이 마주칠 수 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의문이야. 아무튼 왠지 찝찝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어차피 좀만 가면 해남인데 태워주자는 생각에 차를 다시 돌리게 됐어. 나는 그 학생이 해남에 가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건 너무도 당연한 생각이었지. 하지만 내 생각이 틀렸어. 그 학생은 스스럼 없이 조수석에 올라타더니 한마디 툭 던지는 거야. 아저씨, 땅끝마을이요. 변성기를 거치지 않은 짧고 가녀린 음성, 그 한마디뿐이었어. 그러더니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밖을 쳐다보는 거야. 난 순간 어이가 없었고 혼자 속으로만 궁시렁대며 운전을 했지. 어차피 완도 가는 길에 땅끝마을도 있으니 가는 길이었고 나도 처음 보는 사람과 인사치레로 쓰잘데기 없는 얘기 주고받기 싫어하는 성격이었거든. 그래도 좀 괘씸하다는 생각은 들었어. 조수석 창에 비친 그 학생의 표정은 굉장히 슬퍼 보였어. 깜깜한 새벽이었고 비까지 내려 몇 미터 앞도 잘 안 보일 텐데 창에 비친 그 학생의 눈동자는 아주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어. 그 학생도 날 신경 쓰지 않아 보였고 난 옆에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계속 달렸어. 남창에 거의 다다랐을 즈음 비는 거의 잦아들었고 새벽녘의 안개가 자욱하게 끼기 시작했어. 마치 구름 속을 달리는 듯이 지독한 안개였지. 나는 잠시 망설였어. 이 학생을 땅끝마을까지 태워줄지 말지. 저 학생, 난 완도로 가야 하는데 어떡할래? 여기서 내릴래? 집까지 태워다 줄까? 그 학생은 나를 한번 돌아보더니 미소를 지어 보였어. 그 미소는 참 복잡한 미소였지. 슬픈 듯도 하고 모든 걸 통달한 도인 같기도 한, 암튼 좀 난해한 미소였어. 난 그 학생의 얼굴을 처음으로 봤는데
제법 준수한 외모였고 무엇보다도 창백해 보였어. 뭐 그럴만도 했지. 아무리 여름이지만 오밤중에 그 폭우 속에 서 있었으니 말이야. 난 걱정이 되어 한 번 더 물어봤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겠어? 집까지 태워다 줄게. 어차피 난 시간 많어. 그러면서 차를 땅끝마을 쪽으로 돌리는 순간 괜찮다면서 여기서 가까우니 내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교차로에서 내려준 뒤 다시 한번 물었고 그 학생은 고개만 까딱거리면서 내렸어. 그렇게 내려주고 혹시나 해서 룸미러로 뒤를 봤는데 금방 내린 학생이 금세 사라진 거야. 난 교차로를 건너 차를 세우고 내려서 건너편을 봤지만 역시 안 보였어. 하긴 자욱한 안개 때문에 건너편도 또렷이 보이진 않았지. 어두운 한밤중 자욱한 안개 속에 가로등 몇 개만 스멀거리는 외딴 곳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좀 무서워졌어. 난 내리자마자 뛰어갔겠지 생각하고 서둘러 출발했어. 그렇게 완도 읍내에 도착하니 새벽 5시가 가까워졌어. 적당한 곳에 차를 주차시키고 창문을 조금 열어놓은 후에 의자를 뒤로 젖혀 잠을 청했어. 2~5시간 자고 일어나면 그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에 빠졌지. 그렇게 얼마를 잤을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게 된 거야. 희뿌옇게 날이 밝아오는 가운데 그 학생이 창문을 노크하듯이 두드리면서 자고 있는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 잠결에 눈을 뜬 나는 기절하는 줄 알았지. 너 집... 뭐야? 너 아직 여긴? 비몽사몽하며 말을 했더니 그 학생이 씩 웃더니 고마웠다고 그러는 거야. 아무도 태워주지 않았는데 내가 태워줬다고 고맙다며. 비 오면 88 고속도로로 가지 말아요. 비? 가지마? 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학생은 내 말엔 아랑곳하지 않고 가버리는 거야. 왠지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차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렸어. 문을 열려고 발악을 하다가 잠에서 깬 거야. 그건 꿈이었던 거지. 얼른 문부터 열어봤는데 다행히 열렸어. 하지만 이상하게 꿈이 너무 생생한 거야. 꿈에서처럼 희뿌옇게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꿈인지 현실인지 한동안 헷갈렸어. 그냥 꿈이겠거니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있었고 그 후로는 그녀와의 즐거운 일요일이었어. 즐거운 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날 출근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른 저녁에 출발해야 했지. 헤어지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서 그 학생을 태웠던 일, 꿈에서 학생이 했던 말, 지난 밤에 겪었던 일을 그녀에게 들려주게 된 거야. 그런데 낮 동안 화창했던 날씨가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저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 그녀는 심각했고 때마침 빗방울도 떨어지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그녀는 절대 88 고속도로로 가지 말라는 거야. 내가 아는 길은 거기 하나였는데 말이지. 뭐 순천으로 해서
구마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길이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쪽으로는 가보질 않았었지. 아무튼 그녀는 기어이 약속까지 받아내고 나를 보내줬어. 처음엔 그냥 88로 가고 그녀에겐 순천으로 해서 갔다고 거짓말을 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녀를 속인다는 게 내키지 않아 초행길이지만 순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출발했어.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한참을 가던 중 마산을 지날 때쯤이었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가 내 귓가에 들리게 된 거야. 고령터널 입구에서 유조차가 포함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유조차는 뒤집어지고 사상자가 수명, 교통 통제가 되고 있다는 뉴스였어. 순간 만약 내가 88 고속도로로 갔다면 지금쯤 나도 그 근처를 지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 에이 설마 우연이겠지. 그렇게 또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그 일은 그렇게 지나갔고 기억에서 잊고 있었어. 2년 동안은. 그 학생과 다시 얽힌 것은 그 일이 있고 2년이 지난 여름 휴가 때였지. 친구들과 휴가 날짜를 맞춰 땅끝마을로 휴가를 가게 된 거야. 사실 친구들에게 그녀를 자랑도 할 겸 소개해주기 위한 계획이었어. 땅끝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해수욕장도 있고 완도로 가서 바다 낚시도 할 계획이었지. 급하게 구하느라 조립식으로 대충 지은 허름한 민박에 간단한 짐들을 풀었어. 그런데 그날 밤에 나는 그 학생을 또 만나게 된 거야. 물론 그것도 꿈이었지. 너무 생생했지만. 꿈에서 그 학생은 화난 모습이었고 여긴 뭐하러 왔냐며 지금 당장 나가라면서 야단을 치는 거야. 그러다 잠에서 깼는데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았지만 겨우 새벽 2시밖에 되지 않았었어. 난 이번에는 꿈이겠거니 하고 넘길 수가 없어서 부랴부랴 자고 있는 친구들을 깨우기 시작했어. 친구들은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그도 그럴 것이 잠든 지 2시간밖에 안 됐는데 깨웠으니 짜증 날만도 했었지. 난 아직 잠에서 덜 깬 친구들에게 두서없이 꿈 얘기며 그 학생에 대한 얘기들을 중구난방으로 설명하면서 예감이 안 좋으니 빨리 나가자고 닥달하게 된 거야. 당연히 친구들은 나를 미친놈 보듯이 했고 한밤중에 꿈 얘기를 하면서 나가자고 하니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소리였지. 그래도 난 끝까지 고집을 피워 친구들을 하나씩 끌어내다시피 하면서 마당으로 나왔어. 끌려 나온 친구들은 마당 한켠에 있는 툇마루에 앉아 잠에 취한 표정으로 욕을 하면서 담배를 물고 피우고 있을 때였어. 그 순간 우리 옆방에서 뭔가 터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고 그 불은 순식간에 우리 방으로 옮겨 붙었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지. 불은 정말 순식간에 번졌고 자고 있던 사람들은 팬티만 입은 채 급하게 뛰쳐나왔지만 이미 상당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어.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병원에 실려간 사람 중에 결국 한 분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그 화재 사건으로 우리들의 휴가 계획은 엉망이 되었고 난 그 학생 얘기와 꿈 얘기를 친구들에게 자세히 들려줬지. 그중 한 친구가 그 학생을 한번 찾아보자고 제안했고 어차피 휴가 계획은 다 망쳤으니 다들 그러자고 찬성을 하게 된 거야. 그렇게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한 결과 15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30년이 넘은 일이었지.
해남 근처에서 실족사한 고등학생이 한 명 있었다고 해. 여자친구에게 차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옆 절벽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자살이라고도 하고 사고라고도 하고 아무튼 의견이 분분했다는 거야. 사건 당시에도 명확한 결말이 나지 않았다고. 아무튼 그 학생 집이 땅끝마을에 있었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 일이 있고 어머님은 거의 미치다시피 해서 종적이 묘연해졌다고 해. 그 이상은 자세히 알 수가 없었고 그 후로 2번 다시 그 학생도 만날 수 없었어. 그 뒤로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면 가끔씩 그 학생이 생각나곤 해. 내가 정말 그 학생을 태워준 게 고마워서 내 생명을 살려준 건가 하고 말이야.